게놈과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돌아가면 많은 질병들이 게놈상의 변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게놈에 존재하는 유전 정보에 조절에 문제가 발생해서 일어나게 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다양한 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네트워크 그림은 사람의 질병 간의 관련성을 그린 네트워크 그림입니다. 이 원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질병을 의미하고 원의 크기는 이 질병과 연관된 유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. 원이 크면 이 질병과 연관된 유전자가 많다는 뜻이죠. 그러면 다른 질병과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다는 말은 이 두 질병 사이에 공통적으로 연관된 유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. 여기서 이 네트워크 그림을 보시면 이 왼쪽 하단에 파란색으로 묶여있는 그런 질병들이 보이시죠? 이 같은 색으로 묶여있는 이 부분의 질병들이 대부분 암과 관련된 질병들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지역도 대부분 유사한 색들이 뭉쳐있는 그 패턴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빨갛게 모여있는 질병들이 신경질환 관련된 질병들입니다. 자,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유전자 정보, 게놈 정보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유방암과 뼈 연골암과의 그런 관계를 도식화한 건데요. 유방암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다양한 유전자들의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뼈와 연골암 같은 경우도 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의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에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유전자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질병들이 그 게놈상의 변이, 유전 변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암은 아주 대표적인 게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도식화한 건데 맨 왼쪽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배아가 된 그런 사람의 세포를 보여드리고 있고요. 배아 단계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그 변이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배아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유아기, 청소년기, 성인기를 거치면서 안에 보시는 이 동그라미들이 변이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조금씩 이 변이들을 축적하게 됩니다. 근데 이 변이들은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적하는 그런 변이들이 있습니다. 이 세포가 분열하면서 이전에 설명드린 크로모좀, 염색체가 복제가 돼서 이 분열되는 세포가 나눠 갖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게놈 정보를 복제를 해야겠죠. 이 복제될 때 완벽하게 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낮은 빈도의 그 오류를 갖게 됩니다. 이런 그 복제 오류로 인해서 조금씩 그 변이들이 쌓여가게 되는 게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해서 사람이 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양한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변이들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. 대표적인 게 선크림 많이 바르시죠? 선크림 바른 이유는 그 UV를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선크림들 많이 바르실 텐데 이 UV가 아주 대표적인 그 변이를 일으키는 게놈상의 변이를 일으키는 외적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당연히 피부암과의 연관성이 잘 알려져 있고요. 그다음에 UV 외에도 흡연 같은 게 세포의 이 게놈상의 변이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. 이런 다양한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 추가적인 그 변이들이 쌓여가게 되고 어느 순간에 여기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변이가 획득이 되는데 이 동그랗게 표시된 변이는 암을 유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변이들이 크게 암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.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별표로 표시되어 있는 변이, 암을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 변이를 갖는 세포는 다른 정상 세포와는 조금은 다른 성격을 띠게 되면서 점점 이 세포가 자기
복제를 많이 하게 되면서 초기 암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. 점점 이 세포들이 추가적인 암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변이들을 축적하게 되면 초기에는 양성 종양으로 시작을 했다가 점점 좀 더 공격적인 악성 종양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병원에 가서 이 암을 치료를 하게 되더라도 항암제 자체의 독성 때문에 또 추가적인 변이들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. 그렇게 추가적으로 획득된 변이들은 어떤 경우에는 이 항암제에 대한 내성과 연관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암은 아주 대표적인 게놈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 암 게놈에서는 다양한 변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하나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바뀌게 되는 변이부터 해서 굉장히 긴 서열이 사라지거나 추가되거나 하는 그런 변이도 있고요. 그리고 염색체가 사람의 염색체는 22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염색체들이 원래의 서열과는 달리 서로 간에 구조적인 변이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서열에 바이러스 서열들이 끼어들어서 또 발생하는 변이들이 있습니다. 특히 간암 같은 경우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게놈 서열이 사람의 게놈의 특정 위치에 빈번하게 끼어든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고 이렇게 그 바이러스의 게놈이 사람 게놈에 끼어들면서 암세포가 사멸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현상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암은 게놈 변이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암 게놈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. 이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인간 게놈 분석 이후로 사람들이 암 게놈도 분석을 해야겠다 해서 이 왼쪽에 보시는 이 사이언스 논문은 2006년에 발표가 됐는데 전체 게놈을 분석한 건 아니고 이 게놈상의 유전자 영역만 골라서 서열을 분석한 논문인데 11명의 유방암 환자 그리고 11명의 대장암 환자를 분석을 해서 한 13,000여 개의 유전자에 존재하는 변이를 분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전체 암 게놈을 분석해서 발표한 논문은 오른쪽에 보시는 2008년에 발표된 네이처 논문인데요. 이 네이처 논문은 한 명의 그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전체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2000년도 중후반부터 암 게놈을 분석해서 도대체 암에 어떤 변이들이 발생하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. 자, 2000년도에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2000년도 초반에는 많아야 10명, 수십 명을 넘기가 쉽지 않았는데 문제는 암 게놈을 그 정도 수준에서 분석하면 도대체 어떤 변이가 중요하고 어떤 변이가 덜 중요한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암의 발생에 기여하는 유전자와 유전 변이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고자 미국의 NIH 산하의 National Cancer Institute와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의 그 주도로 2005년부터 33개의 암종에 대해서 11,000명이 넘는 암 환자 샘플에 대해서 대규모 유전체 분석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. 이 보시는 그림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산된 데이터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. 이 The Cancer Genome Atlas라고 불리는 짧게는 TCGA라고 불리는 프로젝트인데 이 TCGA 프로젝트는 2.5 페타바이트가 넘는 그 암 게놈 관련 데이터를 생산을 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33개의 암종 그리고 10개의 그러니까 희귀한 암종이 포함된 33개의 암종 그리고 11,000여 명의 암 환자 샘플을
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. 이 TCJ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암 게놈 데이터들이 현재까지도 그 암을 이해하고 암 치료 전략 연구를 하는데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. 이후에는 그 국제적으로 컨소시엄 수준의 인터내셔널 캔서 지놈 컨소시엄이라고 ICGC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많은 암종에 대해서 더 많은 암 환자 샘플을 유전체 분석을 하는 프로젝트가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요. 그 다음에 대규모로 항암제의 반응성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이 되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그림은 몇 가지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Genomics of Drug Sensitivity in Cancer, 약자로 GDSC라는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영국의 생어 연구소와 미국의 매사추세츠 병원과 연구 협력을 통해서 진행된 그 프로젝트인데요.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. 암 환자에게서 암 환자 샘플을 기반으로 배양된 천여 개의 세포주들을 이용을 해서 이 세포주들의 기본적인 유전체 분석을 진행을 해서 이 세포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전 변이 그리고 유전자 발현 패턴의 양상 그리고 유전자의 변이 외에도 후성 유전체적인 그런 변이들을 다 조사를 한 후에 이 세포주들의 26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항암제들을 처리를 해서 어떤 반응성을 보이는지를 다 일일이 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항암제 반응성 프로젝트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확보가 되게 되는데요. 이렇게 축적된 대규모 암 게놈 빅데이터와 항암제 반응성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AI 기반의 항암제 반응성 예측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 연구 결과는 그 많은 그 시도 중에서 하나를 제가 골라본 건데요. 보시다시피 방금 말씀드린 그런 GDSC처럼 세포주, 암 세포주에 대해서 다양한 항암제 약물 반응성을 조사한 그리고 유전체 정보까지 같이 생산한 그런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기계학습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항암제 반응성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암 환자, 대규모 암 환자 코호트 데이터에서 생성된 그런 암 게놈 유전체 데이터와 항암제 반응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말로 그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보는 그런 식의 연구 결과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이 모델,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한 그 데이터는 이전에 말씀드린 그 세포주 기반의 항암제 반응성 데이터이고 당연히 기계학습 모델의 그 인풋으로 활용된 그런 데이터는 그 세포주들이 갖는 유전 변이나 유전자 발현 패턴 데이터가 되겠고 예측하고자 하는 값은 특정 항암제에 대한 반응성 값이 되겠죠.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그 기계학습 모델을 방법을 한 가지만 쓴 게 아니고 한 3가지 정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또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. 일라스틱넷,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알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딥 러닝을 활용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게 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각각의 항암제 반응성 예측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비교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특정 항암제에 대해서 어떤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썼냐에 따라서 그 성능의 차이가 보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기계학습 방법보다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 딥러닝의 방법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걸 소개했습니다.